그렇죠. 브라질 또 다른 남미 국가들이 환율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근데 아마 저는 최근에 한 3, 4년을 추이를 봤을 때 브라질이 환율 관리 굉장히 잘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가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주변에도 브라질 투자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KBS 경제한방입니다. 자, 오늘은 이 자원과 경제력으로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대단한 야심을 가진 한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하면 삼바, 축구, 카니발 떠올리실 텐데 의외로 우리와 경제적인 협력을 할 분야가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한국 브라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과연 우리의 중국 의존도를 낮출 현실적인 카드가 될 수 있을지 따져보겠습니다. 한국 브라질 상공회의소 ACIBC 조성훈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브라질 하면은 멀기는 해도 꼭 한 번은 가고 싶은 나라라고 생각은 하는데 막상 가려면 용기가 필요한. 아직은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거리상으로 확실히 먼 것은 아마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가장 먼 거리가 아마 브라질일 건데요. 사실상 이 물리적인 거리가 굉장히 좁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브라질에 출장을 가면서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브라질에서 닭고기 수출 안 하면 치맥 못 하는 거죠, 우리. 그렇죠. 아마 코리안 치맥 컬처에 브라질 산업이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 한국 브라질 그 비즈니스 포럼, 물론 이제 두 정상 간의 만남도 있었지만 그 포럼에서 눈여겨봤던 게 삼성, LG, SK 뭐 대기업들이 다 갔어요, 총수들이. 그렇죠. 뭘 기대하는 걸까요, 브라질에? 아무래도 브라질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딱 눈에 띄는데요. 일단 브라질은 식량 자립 국가이면서 또 자원 자립 국가이죠. 그래서 어떤 나라에도 의존하지 않고도 자립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거 넘어서 굉장히 많은 자원들을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 최첨단 시대에 이런 대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히토류라든가 니오뷸이라든가 이런 자원들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기업 총수님들이 총출동하셨던 것 같습니다. 히토류는 뭐 워낙 중국에서 생산을 많이 하지만 니오뷸은 브라질이 목줄을 다 잡고 있던데요. 한 80%가 브라질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예. 니오뷸의 전체 생산량의 80%가 브라질이고 제가 알기로 매장량으로 따지면 90%에 달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뭐 캐나다 15%, 뭐 러시아 5%가 있는데 사실상 니오뷸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니오뷸 하면은 주로 이제 비행기 만들 때. 그렇죠. 항공 소재죠. 또 전기차. 그렇죠. 또 어디 들어가죠? 특히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한국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니오뷸이라는 게 좀 낯선 용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느낀 게 철강 1톤에 니오뷸 1g만 첨가를 해도 강도가 30% 이상 늘고 무게는 20%가 또 줄어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경쟁력을 갖게 하는 그런 자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특별히 이제 고온이나 저온에서도 잘 버티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공우주 산업에 꼭 필요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스페이스X 로켓 노즐에도 이게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니오뷸 생산을 1g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브라질한테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관세 안 때려요? 브라질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도 브라질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브라질이 아마 가장 높은 관세율을 배정받았던 나라였는데 이제 15%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이제 브라질 정부에서 그렇게 표현했던 걸 봤는데 13%대까지 내려간 것 같던데. 예, 맞아요. 근데 브라질이 기존에 50%였기 때문에 10% 플러스 40%에서 50%였기 때문에 13%까지 내려가면 굉장히 이제 무역 정상화가 됐다. 브라질 입장에서는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니오뷸이라는 거는 국영기업 한 곳에서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CBMM.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몇 번 이거 인수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다 이제 나라에서 막은 건가요? 이 전략 자산으로? 네, 그렇습니다. 워낙 전략적으로 중요한 광물이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원광석 자체는 수출이 안 된다. 무조건 정제를 거치고 고부가 가치의 제품만 수출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또 두 번째는 외국인 자본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또 법안으로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중국 자본이 최대 15%까지만 인수를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브라질하고 그 정상회담에서 MOU 체결한 거 보니까 히토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히토류는 세계 3위 매장량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 히토류와 관련해서 브라질과 협력을 하면 중국의 어떤 독점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올라설 수 있을까요? 브라질? 아마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니오뷸 상황은 좀 다른데요. 히토류는 매장량은 전 세계 3위일지 모르지만 아직 생산량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미한 상태거든요. 사실 히토류를 생산해내는데 필요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또 투자적인 부분들이 아직은 외국 기업들에게 의존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히토류 생산에 있어서는 구매자를 찾는 단계라기보다는 같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들을 찾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브라질은 제조업이 약하다. 네. 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네. 그 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브라질이 이런 주요 공급원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정학적인 대안 공급원이라는 그 차원, 바로 어떤 중국과의 견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겠죠. 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중국이 지금 히토류 생산량이 전 세계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독점 상태인데 미국을 비롯한 어떤 유럽 시장에서는 좀 더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네. 그게 아마 브라질이 대안이 될 거라는 생각에 이미 많은 유럽 기업들이 진출해서 같이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룰라 대통령이 우리 히토류 말고 니켈도 많아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략 광물의 포트폴리오의 확장성 이 네. 면에서 브라질의 강점이 있지 않을까. 아, 그렇습니다. 브라질은 뭐 지금 말씀하신 우리 히토류나 또 니오뷴, 또 니켈, 또 리튬 너무나도 많은 광물들이 매장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자연 광물의 포트폴리오를 넓히는 데 있어서 전 세계 공급망 재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히토류 산업은 아직 완성된 게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글로벌 공급망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그런 구축의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구축의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딱 중요한 시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신은 브라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뭐 자원부터 식량까지. 그러나 부패한 정치인도 같이 줬다. 그만큼 이 정치 시스템이 좀 낙후돼 있나요? 아, 그렇습니다. 이제 워낙 출발 자체가 식민 시스템으로 출발한 국가이다 보니까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고 또 그것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최근 수치를 보면은 부패 지수가 가장 낮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수치들이 저에게 희망감을 주는 것이 아닌가 네.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번 룰라 세 번째 임기인데 이번 임기에서 그런 청년 결백한 부분들 또 부패 이런 부분들을 척결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서 네. 많은 진전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정당이 한 수십 개 된다면서요. 극단적인 양당제라고 하던데 그런 데서 오는 불안 요인은 없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국회에 진출해 있는 당만이 2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매 사안마다 당끼리 연합을 하게 되고 또 그 연합이 깨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부패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치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브라질은 인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거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독립적인 외교 노선을 걷고 있기도 한데 네. 미소 냉전 시기에도 양쪽과 다 거래를 했고 군사 독재 시절에도 쿠바와 외교 관계를 맺었고 이번에 러우 전쟁 때도 중립적인 노선을 계속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결국 미중 압박에도 우리는 내가 있게 간다. 마이웨이 이 전략이라고 봐야 돼요. 현지에서 느끼는 것은 브라질인들의 자부심입니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제가 지난번 출장 때 이제 외교부에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네. 외교부에 가면 딱 이런 문구가 써 있어요.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약한 자에게는 부드럽게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딱 브라질의 외교가 그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강대국들에게는 또 희한하게 더 크게 강하게 나가는 그런 성향이 또 있고요. 사실 이번 정상 간의 만남은 20년 만에 국빈 방문이잖아요. 네. 브라질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2005년 부산 에이펙 때 이후 처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시가 마지막 국빈 자격으로는 방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동안 왜 이렇게 소원했을까요? 그러니까요. 20년 동안 두 국가가 포괄적인 파트너십만 유지를 하다가 이번에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네, 그동안 브라질 내에서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정권이 많이 바꾸기도 했고요. 또 현재 대통령이신 룰라 대통령이 감옥에 수감되는 그런 슬픈 일도 있었고요. 또 그 많은 것들이 다 이제 다 지나가고 해결되고 룰라 대통령이 세 번째 임기를 맡게 됐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브라질도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 외교 정상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브라질 국내 정치가 안정됨으로 인해서 또 외교를 정상화하는 일을 이제 시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사이에 한국은 세계 10위 강대국으로 도약을 했고 네. 브라질은 뭐 농업이라든지 항공 또 광물 쪽 이런 데서 강대국으로 부상을 했으니 네. 이런 변화된 국제 환경 속에서 관계를 리셋했다기보다 업그레이드되는 단계
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 한국과 브라질의 관계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각국은 성장을 했고요. 각 분야에서 그 부분이 이제 협력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브라질을 자신들의 뒷마당으로 생각하지만 브라질은 우리는 누구의 앞마당도 뒷마당도 아니다.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갖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미국과 대척점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브라질과 가까워지는 게 네. 한미 동맹과의 관점에서 보면 약간 네. 불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국 입장에서. 네. 미국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G2로 전 세계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브라질은 중국과 함께 브릭스라는 중요한 경제 단체에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브릭스라면 또, 브라질, 중국, 러시아, 인도, 남아공까지. 네. 하지만 최근에는 뭐 이집트, 또 이란, 또 이디오피아, 그래요? 마지막 아랍에미리트까지 합류를 하면서 사실상 굉장히 큰 이제 경제 블록을 이제 형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또 브릭스는 사실 뭐 세계은행이나 IMF를 대체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무브먼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벌써 10여 년 지났습니다. 10년 네. 동안 이 브릭스는 단순히 어떤 은행의 역할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네. 또 이번에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났을 때는 목소리를 모아서 의견을 내기도 하는 등 조금씩 그 영향을 넓혀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질문하셨던 것처럼 한국과 브라질이 너무 가까워지는 것이 뭐 불편할 수 있는 국가가 또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역은 또 다른 영역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각 국가에게 도움이 되는 또 특별히 이번 한국과 브라질의 만남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 약점을 보완하는 어떤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뭐 다른 나라 눈치 보는 것보다는 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브릭스가 모인 이제 가장 핵심적인 고리는 금융이었고 네, 여기서 그렇습니다. 신개발 은행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기로 네, 했잖아요. 그거 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초창기 아마 1,000억 달러로 시작했는데 네. 지금 규모가 한 10배로 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각종 인프라 건설이나 또 투자에 330억 달러 정도가 이미 투자가 됐고요.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아니면 중동 국가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이 단순히 금융적인 부분을 뛰어넘어서 또 경제 협력의 부분, 또 정치, 외교 이런 부분을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프리카에도 브라질의 영향력이 상당하더군요. 앙골라, 모잠비크 다 같이 협력하는 국가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공통점이라 하면은 모두 다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걔는 오랜 시간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네. 그 브릭스에서 제일 앞자가 브라질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브라질 주도의 어떤 경제 블록을 만들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네. EU 같은 네. 경제 협력체 그 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동의 통화를 쓰자 이런 논의도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 있나요? 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각국이 처한 뭐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실업률 또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통화를 합치는 부분이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그런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올해였죠. 올해 2026년 1월에 아마 25년 동안 협상을 하고 있던 EU와 멜코술의 네. 협상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메르코스르라면 그 남미 경제 공동체. 그렇죠. 남미 경제 공동체 멜코술인데요. 그 메르코스르 남미 공동체에서 공동 통화 수르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그걸 통해서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춰보자 하는 것. 그것도 브라질이 주체가 됐던 걸로 아는데 구체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멜코술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국가라고 하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일 텐데요. 사실 이 공동 통화를 구축하기 전에 이미 두 국가가 그런 두 국가 간의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멜코술의 통화를 만들기 전에 일단 두 국가부터 달러를 통하지 않은 교역을 해보자 이런 논의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네, 이제 시간이 되면은 아마 두 국가부터 시작하면서 네. 네, 점차 이제 멜코술로 번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라는 구상이 과연 가능할까 싶은 게 브라질은 해알화, 돈의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네. 아르헨티나는 국가 부채가 또 너무 많은 나라고.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들끼리 과연 이런 금융 협력이라는 게 가능할까? 맞아요. 두 국가 모두 다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있고 네. 또 그다음에 국내 정치 불안정성 문제도 있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두 국가가 협의하는 분야가 두 나라의 화폐를 합치는 것이 아니라 무역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통화를 만드는 것을 일단 1차적인 목표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국가가 일단 하게 된다면 네, 저는 멜코술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달러 중심의 금융 질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인 것 같긴 한데 브라질은 디지털 화폐 CBDC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드렉스? 그거는 네네.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성장되고 있는 상태고요. 브라질 내에서도. 그다음에 또 브라질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금 디지털화에 미쳐 있다라고 제가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이번에는 뭐 조세 개혁 또 관세 개혁 모든 것이 일어나는 가운데 디지털화가 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디지털화가 되는 과정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네. 소프트웨어라던가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한국 기업, 중소기업들이 진출해서 협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특별히 이번 아까 말씀하신 CBDC도 브라질로 치면 이제 한국은행이죠. 방코도 브라질이라는 브라질 은행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CBDC라고 하면은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 같은 것도 브라질에서 사용해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브리스 금융 협력을 달러의 즉각적인 대체라고 보기보다는 결제 통화의 다변화 그리고 점진적인 어떤 금융 질서의 다극화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이미 지금 달러가 이제 전 세계 60%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그 전체적인 그림을 뒤집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고요. 다만 대체제가 될 수 있다. 아니면 다른 옵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브릭스가 또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옵션이라는 거는 국제 금융 시장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네, 받아들이면 네. 되겠네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또 브라질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뭔가를 보니까 역시 우리는 K 방산이 강한데 브라질도 의외로 이런 항공기, 군용기 쪽에서는 나름의 경쟁력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항공 생산 기업을 생각하면은 보잉. 네, 또 에어버스 뭐 이런 기업들을 생각하는데 3인 기업이 바로 브라질 기업이죠. 네. 엠브레르? 맞아요. 예, 엠브라이라는 기업인데요. 사실 이 엠브라이는 조금 노선이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중소형 항공기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약 한 100명에서 130명 미만 되는 네. 중소형 제트기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전 세계 넘버원인 것으로 알고 틈새 시장을 있고요. 제대로 잡았네요. 틈새 시장을 제대로 노린 네.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기업이 단순히 민항기만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KC-390이라는 네. 군용 수송기를 또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데 성공해가지고요. 네. 이미 나토 국가들에도 수출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2023년에는 한국에서도 그것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 엠브라엘의 KC-390의 사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발 단계부터 지금 생산 단계까지 한국의 카이랑 합작을 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구 단계부터 지금 생산할 때까지도 카이와 좋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네. 굉장히 좋은 한국과 브라질의 콜라보의 예시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들고요. KC-390 네. 이게 다목적 수송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나토 국가에 진출했다는 데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다. 헝가리, 네덜란드, 포르투갈 같은 나라에 이미 수출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KC-390이 로키드 마틴의 C-130 모델에 견주는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무기를 대신한다는 것은 그냥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격 면에서나 아니면 퀄리티 면에서 훨씬 압도적이기 때문에 네. 나토 국가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국가들이 도입을 결정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엠브레라는 기업이 이제 단순히 조립만 하는 회사가 또 아니잖아요. 네, 설계도 그렇죠. 하고 네. 복합 소재 개발도 가능하고 네. 시스템 통합까지도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제가 이번에 브라질 경제사절단이랑 인도를 같이 동행했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요. 그 인도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엠브라엘은 인도에 지금 현지 공장을 또 설계를 하고 네. 또 현지 생산까지 그리고 현지 시스템 구축부터 시작해서 전 시스템을 인도에서도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엠브라엘이 그냥 단순 조립하는 기업이 아니고 어떤 전 세계적인 공급망 또 생산 기지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중소형 전투기 네. 이젯 프로젝트 네네. 그거는 성공적이라고 보면 돼요. 그것도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모델도 역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나토 국가들이 도입을 했고요. 테스트 단계에서부터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엠브라엘이 단순히 민항기 기업에서 이제는 군용 항공기까지 진출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생각합니다. 네. 브라질과 우리가 GDP 규모로 보면은 비슷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인구가 5천만, 브라질은 2억 1천만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2억 1천만이 굉장히 극단적인 빈부격차가 나타나더라고요. 네. 예, 상위 거의 1%가 GDP의 뭐 90%를 담당한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네, 네. 그러면 그 거대한 소비 시장도 프리미엄 시장, 대중 시장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브라질 시장에 진출할 때는 사실은
일단은 세 가지 시장이 나눠져 있다라고 보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고요. 물론 최근 수치들을 보면은 이 빈부격차가 가장 낮아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스탠다드로 봤을 때는 굉장히 격차가 있기 때문에 시장별로 공략하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근데 브라질 하면요. 한 30년 전에도 미래의 나라, 20년 전에도 미래의 나라, 10년 전에도 미래의 나라. 그러니까 맞아요. 뭔가 미래의 나라라는 호칭은 계속됐는데 네. 그렇다 할 비약할 만한 성장은 없는. 네. 그래서 심지어 브라질 투자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브라질은 단기 투자가 10년이다. 사실은 브라질에서 비즈니스 성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불안정한 정치 시나리오도 그렇고요. 또 경제도 불안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브라질이 이제는 새로운 스텝을 밟을 수 있는 시기가 왔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략 자원이라던가 아니면 식량 안보가 화두가 되는 21세기에 브라질이 정말로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최근 성장률 보니까 한 2, 3% 정도 네. 수준인데 신흥국이면 그래도 한 5, 6%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내부 리포트를 보면은 이번 조세 기억으로만 한 1.5%가 더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세 문제가 굉장히 심했는데요. 아마도 이제 경제 성장률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브라질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한 20년 전쯤인가요? 브라질 펀드에 투자했던 많은 분들이 계세요. 네. 그분들 거의 한 3분의 1 토막 나고 그다음부터는 뭐 남미 쪽으로 머리도 두고 자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네. 그만큼 브라질은 또 금융면에서는 네. 변동성이 큰 나라라는 그런 불안감이 네, 네.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정말 그렇죠. 제 주변에도 브릭스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브라질이 여러 방면에서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가장 중요했던 것이 조세 개혁, 또 관세 개혁, 그리고 금융 관련해서도 많은 개혁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미 최대의 증권거래소죠. B3, 상파울루에 위치한 증권거래소인데요. 이쪽의 규모가 1,000조 정도 됩니다. 지금 이 증권거래소의 현대화 그리고 개혁들을 통해서 아마 좀 더 좋은 투자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2024년 말부터 이 헤아라 가치가 많이 올라갔어요. 달러 대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라질 채권, 특히 네네. 국채 투자하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괜찮을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브라질이 최근 3년 동안 최저 인플레이션도 기록을 하고요. 네. 최저 실업률 수치들이 나오고 있고 각종 경제 수치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아마도 지금 뭐 국채 투자하시는 분들 좋은 소식 네.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네. 한 14.9%, 네, 맞습니다. 한 15% 네네, 안팎인 것 15%. 같은데 네네. 사실 그 정도면은 그 이자율만 받아도 어딥니까? 투자는 그렇죠. 할 만하죠. 다만 네. 이제 헤아라에 대한 불안함이 여전히 있으니까 네, 그리고 맞아요. 과거에 그 물렸던 기억 때문에 네네. 많은 분들이 또 브라질 하면 약간 경계부터 하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브라질 또 다른 남미 국가들이 환율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근데 아마 저는 최근에 한 3, 4년을 추이를 봤을 때 브라질이 환율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주변에도 브라질 투자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브라질이 10월에 선거가 있잖아요. 네. 보통 남미 국가 특성상 선거 전 한 3에서 6개월 전에는 급격한 그 환율의 변동성이 늘 있어 왔어요. 맞습니다. 늘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워낙 요즘에는 어느 국가를 가든 정치 양극화가 쉽게 볼 수 있는데 브라질도 똑같이 정치 양극화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어느 단체가 정권을 잡느냐가 굉장히 경제적 또 정치적 외교적으로 많은 부분의 차이를 보일 거기 때문에 네. 사실 불안정한 심리를 갖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시기를 감안하자면 당장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지만 네. 3분기, 그러니까 7월, 8월, 9월 그 이전에 네. 그 엑시트 타이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 선거를 감안하면요. 선거를 감안해서 엑스를 한다면 저는 조금 더 일찍 해볼 것 같은데 네. 보통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3개월 정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년 이상은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네. 성장 가능성은 분명히 있으나 단기적인 변동성에는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브라질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 국가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브라질 경제에 대한 모든 거 오늘 조성훈 대표에게 들었습니다. 너무나 멀리서 와주셨는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